저는 20대 공대남 박민서입니다. 30대 문과남 박광성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MZ세대 요지경 두 번째 탄을 준비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카푸어 이어서 취업입니다. 그렇지. 자연스럽게 취업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취직을 했던 애들한테 이제 사실 카푸어 관련된 거를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차를 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했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냐 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여기 이 자체도 좀 주제가 되겠다 싶었고, 그 이전에 그 친구들, 즉 저보다 한 단계 두 단계 한 학번 두 학번 좀 낮은 친구들은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니까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치. 내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 뻔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가 공구학번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던 시기가 여성분들이면 13년도 14년도였고 남성분들은 대부분 15년도 16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어요? 취업? 나는 이제 인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교로 들어갔지. 물론 그 중간에 한 2년 동안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전략팀으로 뭐 가업을 좀 도왔었지 그때. 따로 회사를 들어가는 건 이제 대학교 때가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취업을 했었어야 하는 그치. 나이인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그 트랙이라는 걸 따라갔다라면. 너가 몇 학번이지? 정확히? 13이고 14년도 15년도 군대에 있었고 16, 17, 18 졸업하고 19년도부터 이제 취업해가지고 만약에 1년 정도 준비했다라 하면 지금 딱 들어갈 시기이긴 하죠. 그치. 잘 됐으면 바로 들어갔고. 그러면 19년도 아니면 20년도에 취직을 했었을 거고 사실 친구들도 그때쯤 취직을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네, 지금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1년차, 2년차고 뭐 초년생이고 흔히 말하는 신입사원이고, 여자 친구들도 1년차는 흔치 않은데 1년차 가끔 있고 보통 2, 3년차 정도 되는 거죠. 그치. 내 친구들이 한 남자애들이 기본적으로 3에서 5년 차? MBA 다녀온 애도 있고 MBA 가 있는 친구들도 좀 많고 그 전에 취직했던 여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에서 7년 차? 와, 오래됐네 진짜. 제일 빨리 한 친구가 13년도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취직했던 케이스들인 것 같고 한국에서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칼 졸업하고 칼 취직한 경우들이 있고. 그때도 약간 취업 어렵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취직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항상 나왔던 것 같아. IMF 때 이후로 사실 한 번이라도 안 나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그 짧은 내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이라도 안 나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취직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내가 막 인턴하고 이럴 때 일단 나는 인턴을 2011년도 12년도 여름방학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투자은행에서 하고 한 번은 컨설팅사에서 했었어. 근데 그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가 사실 스펙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제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스펙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와 이렇게까지 스펙이 올라가도 돼?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한 번도 그 얘기가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지원했던 내 친구들과 지금 지원하는 내 친구들 또는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의 레주메를 봤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취업의 차이가 크게 안 느껴? 나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계속 어려웠고 스펙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펙이 높아졌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는데 사실 그럼 내가 지금 현상이 어떤지 잘 모르고 나 이제 지원하거나 내 친구들 지원할 때의 시점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이럴 수도 있지. 사실 최근에 취직했던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일단 중고 신입은 거의 기본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중고 있고, 신입이란 게 뭐지? 한번 다른 곳에서 신입 사원을 거치고 또 다른 데에서 신입 사원을 거치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경력을 쌓고 또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는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입 사원으로 다시 지원한 거지 경력직이 그렇죠. 아니라. 네, 완전 신입 사원으로. 그렇지. 경력직은 한 3년 최소 3에서 5년 차 정도를 원하니까 1년에서 2년을 다니고 나서 만약에 때려치는 경우, 뭐 때려친다는 표현이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때려치는 경우에는 신입으로 들어가야겠지. 왜 근데 중고 신입을 하면서까지 다들 이직을 하는 거야?
이게 특정 회사를 함부로 언급할 수는 없는데 되게 모 대기업에 있어요. 모 대기업에 있는데 비슷한 직군의 공사가 또 열린 거예요. 공사에서 또 채용을 해요. 그러면 연봉도 괜찮고 워라밸도 당연히 다 지켜주고 거의 지켜주다시피 하고 뭐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약간 힘들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똑같이 연봉을 못 받을지언정 그치. 더 워라밸을 지킬 수 있고 더 뭔가 안정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사실 워라벨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15년. 그러니까 천천히 나오기 시작해서 되게 되두된 거는 거의 한 15, 16년도였고 네. 내가 군대 막 들어갔을 때 진짜 워라벨이 진짜 모든 것의 기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니까 16년, 17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 인터넷 때만 해도 사실 워라벨은 없었어.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워라벨을 따지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뭐 특정 회사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그 컨설팅 인턴 할 때는 새벽 4시 퇴근하고 6시에서 7시 출근하고 막 이런 적도 빈번하게 있었거든. 그럼 회사에서 자는 거야? 씻고 바로 와. 그러니까 뭐, 사이트를 가니까 그 이제 클라이언트의 사이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회사로 출근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어. 우리 그 컨설팅사는 여의도에 있었고 클라이언트사는 경기도 쪽에 있었는데 네. 난 집이 잠실이었으니까 주말 일요일 출근할 때는 여의도로 출근을 했는데 일요일도 출근했어. 참고로. 일요일에 출근할 때는 여의도로 갔는데 주중에 출근할 때는 이제 경기도로 이제 달려가야 하는데 4시에 퇴근을 하잖아. 그러면은 항상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러니까 3시에서 4시였어. 항상 거의 한 2시에서 4시 왔다 갔다. 가끔씩 이제 3시에 좀 일찍 끝났을 때는 같이 일하는 컨설턴트 형들이 야 원아워 할래? 그러면 그 원아워가 맥주 마시는 시간이야. 아, 1시간? 좀 일찍 끝났으니까 1시간 술 마시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했었던 것 같아. 당연히 거절은 못하고. 뭐 거절이 아니라 나는 그 형도 좋았으니까 뭐 나는 그거 되게 좋았어. 그게 싫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어리기도 했고 사실 그 생활 자체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물론 사람들이 싫었다면 원아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에 가서 자고 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끌려는 갔겠지. 그 당시 분위기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막. 근데 당시에 나는 컨설턴트가 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난 컨설팅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뭐 같이 가자 그러는데 형들이랑 얘기도 하고 좋지 뭐 친해지고 좋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갔었던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을 거의 한 죽여놓더라고.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아침에 되게 일찍 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할 일이 뭐고 인턴인 나는 뭐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 나는 인턴이지만 좀 약간 신기하게 콜이나 이런 거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러면은 오늘 콜은 몇 시에 있고 오늘 전문가 콜 몇 시에 있고 그거 이제 들어가 줘야 되고 그거 들어갔다가 나오면 대충 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딱 가서 이제 처음 아침 회의 대충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그럼 그때 화장실 가서 자. 그리고 일어나서 와가지고 아침 회의 하고 그 다음에 대충 일할 거 쫙 해보면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금씩 낮잠을 잘 수 있겠다는 게 각이 보여. 그럼 그때 화장실 가서 자는 거야. 클라이언트 사이트가 되게 큰 대기업이어서 그런지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했고 실제로 안락하고 그래서 그 변기통 뚜껑 다 덮어놓고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엎드려서 잔 적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자고 막 내 무릎 위에 이제 엎어져가지고 자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막 그렇게 크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때는 좋았어. 물론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그게 되게 미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전에 인턴은 워라벨 좋았어. 물론 워라벨이 좋은 대신에 술자리도 많았어. 뭐 상무님이 같이 가자, 뭐 아니면은 형들이 같이 가자, 아니면 우리끼리 인턴들끼리 같이 가자,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워라벨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 나는 그 개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가 좋아지는구나. 왜냐면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토요일도 학교 갔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토요일 학교 안 가기 시작하고. 맞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옛날에는 토요일 그래도 막 CA 활동 있고 막 이런 날이긴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토요일에 회사 나가던 게 없어진 게 이제 내가 대학교 갔을 때쯤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쯤인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그때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대학교 온 다음부터 토요일에는 일 안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고
근데 이제 컨설팅에서 인턴할 때 일요일은 출근하는 거다.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되게 황당한 얘기들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엔 그걸 되게 납득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지금도 외국계들 중에서 일요일엔 출근하는 데 꽤 있어. 내가 알기론. 그 월요일을 준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월요일 준비한다. 그래서 월요병이 없대. 일요일에 미리 맞으니까. 아.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취직은 항상 어려웠다. 취직은 항상 어려웠다. 라떼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때도 막 언어 몇 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그 상급자들이랑 친해지고 이제 그 뭐 인턴은 끝까지 가면 이제 엄청 친해지거든. 아무래도 그 동고동락을 그렇게 하는데 안 친해지기 쉽지 않잖아. 네. 인성 문제 있잖아 이상. 맞아. 그래서 문제 친해지면 듣게 돼.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언어를 막 잘하고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았고 이게 중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들었던 얘기는 조금 달랐어. 기본적인 커트는 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약간 뭐 플러스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면접에서 많이 가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막 우리가 보는 최소 요건들, 최소로 뭐 이 정도 학교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전공이면 좋겠고 이런 거는 정해놓는데 면접까지 갔을 때는 사실은 얘가 뭐 S 되고 Y 되고 뭐 K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어떨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한다고 느꼈거든. 그 얘기를 통해서 느꼈을 때는 실제로 그리고 그럴 것 같고 일을 해봤을 때 사실 학력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뭐 컨설팅 쪽에서 인턴하고 막 이러면서 느꼈던 거 이건 맷집이 좋아야 돼 일단. 네. 맷집도 좋아야 되고 되게 날카로워야 되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지. 근데 요즘은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네. 아니면은 뭐 대기업들도 공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요즘 흘러가는지는 사실 궁금하긴 해.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방향 난이도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 어려웠었던 것 같아. 주관적이니까 다 항상. 근데 뭐 그때가 더 어렵고 지금이 더 어렵고 이건 잘 모르겠고 사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만약에 취직 지원을 2번 다 해봤으면 알겠지만 네. 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데 그건 다 제껴두고 과정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스펙이 어쨌든 점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맨 처음에 시작점에 있는 그 누군가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애랑 나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토익을 한번 더 봐봐야겠다. 50점이라도 올려봐야지.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학교에 갔어. 후배들이 물어보겠죠. 형 누나 취직 어떻게 했어요? 그 토익 한 번 더 봤다고. 그래서 900 넘겼다고. 학교에서 소문이 쫙 퍼져요. 토익 900 넘겨야 된다고. 애들이 토익 900을 다 넘겨요. 그 중에 또 한 명 생각 있는 놈이 나 차별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제2외국어를 할 수도 있고 공대면 뭐 기사 자격증을 한 개 더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자 자격 뭐 이렇게 됐든 이렇게 한 개씩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만 소문에 퍼지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이 그 생각한 과정은 안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또 잠깐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제가 딱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4학년 형들이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너 뭐 현대건설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서 하는 모든 봉사활동이랑 모든 공모전 다 나가라. 회사에 대한 그렇게 공모전 요정이 됐었구나. 미친듯이 공모전 나갔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회사에 뭐 어떤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류에 넣어놔라. 약간 대학생 앰베서더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리고 특정 모기업에서는 아예 그런 거를 참여한 애한테 서류 면제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받았었고 그때까지는 그거를 갈 생각을 하고 미친듯이 했었죠 진짜. 그런 법칙 같은 게 최소한 존재를 하긴 했었어. 이런 거를 충족하면 넌 충분히 열심히 사는 거. 솔직히 그런 애들이 지원서도 한두 번 더 써봤기 때문에 면접 가서도 할 말이 좀 더 많기는 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건 맞지. 근데 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소문에서는 야 저 기업 들어가려면 저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지만 면접 가서 할 말이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 면접관도 데이터가 쌓일 텐데 그 전에랑 다른 게 없으면 그 사람을 뽑지는 않겠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펙은 계속 높아지는 거는 이런 방향으로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뜬금없이 쟤는 아무 스펙이 없는데 왜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는 걔는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죠. 형이 말한 대로 면접관이 보는 그 요소를 충분히 충족시켰던 아이인 거지. 약간 다른 방향, 뭐 투자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진짜 주주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회사의 뉴스를 계속 접해가지고 이 회사가 가는 방향을 앞뒤를 다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거든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어려워졌다라고 하지만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 문과 애들은 진짜 어려워진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스펙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턴을 합니다. 인턴을 또 해. 그리고 그 인턴을 3번째 해요. 진짜 가고 싶은 회사에서 전환형 인턴 신청을 하고 그 아이는 그 전에 회사 물론 그 가고 싶었던 회사랑 그 전 회사랑 프로세스 약간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사무실 생리를 조금이라도 안 해본 애들보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력자들 입장에서는 쟤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우리 팀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라도 즉시 전력감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전환형 인턴을 노리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라 했을 네. 때는 1차 그러니까 1차로 표현한 게 웃긴 해.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조금 내가 가고 싶은 뭐 직군이나 약간 아니면은 그런 계열의 회사들을 지원을 하되 마지막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하는 전환형 인턴에서는 내가 진짜 드림으로 꿈꿔왔던 뭐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치면 네. 거기에 전환형 인턴을 최대한 붙으려고 노력을 한다. 뭐 졸업 후라도. 그치.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그 HR 팀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라 본인은 제 친구는 중고 신입이 주관적이죠. 아닌데 옆에 있는 애는 중고 신입이었을 때 자기는 떨어지고 2,000금 붙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랑 얘의 차이점이 뭘까 했을 때는 딱 처음에 인턴으로 출근했을 때 그 출발 선부터 아예 달랐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 3일 정도 다르지. 지나면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주문과 그 친구한테 들어가는 주문이 다른 걸 알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제가 6개월 동안 했었던 그 전에 6개월 전에 뭐 2달, 3달 동안 했었던 그 무언가가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공백인 거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인턴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진짜 가고 싶은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스펙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그게 중고 인턴이야? 그게 중고 인턴인 거고 그런 애들이 중고 신입이 되는 거죠 또. 네, 그러니까 생존 방식인 것 같아. 그냥 각자의 생존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2009년, 10년, 2013년도엔 없었을까? 그때 똑같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뭐 공대생들과 문과생들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근데 공대는 지금도 없어요. 공대는 그냥 되면 가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내가 골드만삭스가 가고 싶어. 이렇게 특정 회사 뭐 어쨌든 간에 네. 골드만삭스가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인턴을 조금 더 중소형 네. 외국계 은행에서 한번 해. 그리고 나서 비슷한 직무를 하겠지. 뭐 세일즈를 가고 싶으면 세일즈를 할 거고. 뭐 세일즈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 프런트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데 프런트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일하게 골드만삭스인데 미드오피스 인턴이라도 지원을 하는 거야. 네. 그랬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직으로 일을 해. 인턴이긴 한데 뭐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프런트 자리가 딱 났을 때 졸업을 하면서 졸업 계속 유예시켜 놓고 있다가 졸업 유예해 놓은 거 졸업하면서 거기 정직원으로 막 신청한다든지 이런 사례들 좀 봤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실질적으로 취직을 해 놓은 상황이지만 취직이 아니었던 상황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예를 들면은 내가 프런트를 가고 싶었어. 난 항상 세일즈가 하고 싶었던 거야.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근데 미드오피스로 취직을 했다가 계속 기다린 거야. 잠깐. 기다리고. 프론트랑 미드오피스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프런트는 세일즈 담당을 하고 미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이제 오퍼레이션 상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되게 많이 책임을 져줘.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다 미드 오피스라고 불러. 그래서 프런트에서 뭔가를 뭐 딜을 따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팔았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뒤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미드 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아닌 데로 취직을 해서 기다려가지고 내가 어쨌든 내부자니까 내가 먼저 보잖아. 공고든 뭐든 먼저 보니까 아니면은 그 부서에다가 저 이쪽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보스가 그걸 알고 있다가 그쪽 보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광성이가 거기 가고 싶대. 한번 좀 해줘. 아니 해줘는 아니고 한번 그 같이 먼저 인터뷰 해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내정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막 뭐 외국계 회사들은 그런 내정 이동하는 내정자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들었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취직을 하기보다는 외국계 들어가는 친구들 레주메나 아니면 커버레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쳐주기만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원은 거의 안 했으니까. 난 미국에 있을 때만 지원했고 한국 들어가서는 지원을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아 이거 내정자 있었대. 막 이런 식으로 면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른 선배들 통해서 듣는 거야. 아 뭐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난리 날 일이네요. 근데 사실 그게 난리가 난리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네. 봐봐. 사기업에서 사실 사기업 안에서 한 부서에서 이미 얘가 좀 일을 했어. 인턴을 했어. 꽤 오랫동안 했어. 얘를 이미 알아. 얘가 우리 부서 오면 일 잘할 것 같고 이 부서에서도 일 잘했어. 얘를 뽑고 싶어. 면접자랑 또이또이 해. 그럼 얘 뽑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내정자인 거야. 아니면 또이또이 아니면은 얘가 A와 B가 있는데 B가 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똑똑은 해. A가 똑똑해. 근데 이미 잘 알아.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이미 사람들이랑 친해. 아니면은 뭐 적어도 밥이라도 함께 먹어봤어. 네. 그래서 내가 얘가 어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러면 A를 뽑지.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내정자라는 말이 좀 약간 거부감은 들 수 있는데 네. 완전 내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도 중고 신입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사실 들었던 사례가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많이 가는 쪽은 아니잖아요. 외국계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대기업 쪽은 사실 잘 모르겠어. 네. 대기업 쪽은 간 친구들 보면 어쨌든 간에 한 3년 4년 계속 뭐 버티듯이 다니다가 뭐 그만두고 대학원 간 친구들 많이 봤거든. MBA를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의학 대학원 가거나 막 그 있어. 그 내가 아는 후배인데 뭐 아는 후배라 그래야 되나? 고등학교 후배인데 엄마들끼리 좀 알아. 근데 뭐 국내 모 대기업을 다니다가 강아지를 키우다 강아지에 꽂혔나? 그래가지고 수의학 대학원을 갔어. 뭐야?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 사실 뭐 그러면서 대기업의 삶은 또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세이빙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정말 뭐 주도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식의 삶을 살려고 가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 만약에 대기업도 아니고 이제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벤처기업들까지 내려와서 보면 이직도 엄청 많이 하고 네.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글이야. 물론 여기도 채용 과정이 정글인데 여기는 이직이 정글이야. 막 누가 왔다 갔다 없어졌다 막 그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았었고. 사실 이제 직장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13학번이랬잖아요.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래도 평생 직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막연하게 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들어갈 때는. 네. 근데 이제 3, 4년도 안 돼서 그 상황이 확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처하는 방식도 약간씩 달라지면서 사실 대기업을 갈 때는 그렇게 중고 신입이나 중고 인턴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있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엄청 많지. 없는 게 이상하대요. 요즘은 오히려. 그러니까 한 친구는 얘기를 해준 게 취업 스터디라면 그렇게들 창업을 다 했대요. 뭐 뭔진 몰라도 어쨌든 창업 경험이 다 있대요. 그게 뭐 서류 쌓기용이든지 뭐 아니면 진지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창업을 했대요. 다. 들켰네? 아이고야. 제가 한 3년 채웠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 초 그러면 지금 일단 저는 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니까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 혹은 군대를 가기 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는 평생 직장이 아닌 건 알겠고 이직도 우리나라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친구들이 직장을 구할 땐 또 달라지게 되겠죠. 코로나 핑계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공채는 조금씩 없어지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SK는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롯데랑 줄인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팀 바이 팀으로 이제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채가 없어지면서 특채가 된 거야? 아니면 뭐 상시 채용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 그래서 계약 학과가 되게 많아지고 대학교랑 대기업이 계약을 하고 내가 너네한테 30%나 50% 혹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대신 졸업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얘가 있어? 성대 반도체학과가 그런 뭐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3-4곳 정도가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대랑 그걸 뚫어놨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경북지방에 이제 삼성이랑 또 한 곳이 있어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반도체 학과는 그리고 고대가 SK 하이닉스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어쨌든 연대랑 고대는 또 그 한 개씩 생겼어요. 산학 협력 약간 이런 개념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신입생 뽑을 때부터 아예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학과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계약학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체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입학할 때 몇 명 혹은 졸업할 때 우수자 몇 명만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물리학과가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럼 뽑아가는 거야? CJ. CJ. 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가 지금 아직도 있나요? 어쨌든 다른 회사랑 인수 합병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입시계에서 약간 핫한 학과 반도체 계약학과는 연대랑 성대랑 고대 이렇게 세 곳이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학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 09학번, 08학번, 10학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경영대가 불패였거든. 네. 문과에서는 그러니까 문과 끝판왕 어디야? 네. 설경이지 뭐. 네. 서울대 경영. 그다음에 연경, 뭐 고경, 뭐 고경 연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성경, 성균관대 경영학과, 뭐 글로벌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완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내가 좀 아무래도 졸업을 일찍 했잖아. 12년도 12월에 했으니까 12년도 12월에 하고 한국에 바로 들어왔는데 유학생 치고는 한 학기 일찍 한 거고. 네. 근데 조기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내가 했었는데 서울대에서 교환학생 할 때 친해졌던 형들이 나보다 한 학번 위지 08학번인 형들이 군대도 갔다 왔고 근데 그 형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더라고. 컴퓨터 그러니까 컴공? 부전공? 뭐 복수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막 이런 거 하면서 뭔가 컴퓨터 사이언스지. 네.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였는데 미국에서도 내가 졸업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 컴퓨터 사이언스가 앞으로의 메이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인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그게 이미 반영이 돼서 경영대 형들인데 그런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이미. 그리고 막 데이터 사이언스니 뭐니 그때도 한참 막 앞으로의 미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시대의 흐름과 그 취업의 그런 난이도가 결국은 어떤 그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최근 들었을 때 그래서 2019년도 18년도에는 입결이 완전 바뀌었다고 들었거든. 경영대보다 컴퓨터공학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약간 위다 뭐 이런 식으로도 들었는데 사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문과 입결편에 사실 컴공이 안 나와가지고 여전히 경영대가 제일 위에 있기는 해요. 뭐 경영, 경제, 뭐 사회 아니면 행정학과, 그 다음에 정외과, 뭐 그 다음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형식으로 돼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의예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서울대 컴공이 제일 높고 전기전자 보통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산업경영공학 고대는 이런 게 제일 높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막 그런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네, 무조건 그쪽으로 사비를 내서라도 자기가 약간 그런 쪽에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동아리를 듣는다든지 뭐 아예 좀 약간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 네. 지금도 보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두 전공을 저도 복수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쪽은 전공이지? 건설환경이랑 컴퓨터공학인데 건설환경은 정말 산업계의 어떤 가장 오래된 곳 중 한 개고 컴공은 가장 뜨고 있는 곳 중 한 개잖아요. 그치. 사실상 건설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되게 안 밀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수님들이 연구를 잘 따오세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잘 굴러가고 있긴 한데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컴공 쪽이랑 건설 쪽은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컴공을 예를 들어서 컴공이랑 몇 개 대학을 공과 대학에서 창의 ICT 공대 이런 데로 뽑아내요 갑자기. 그러니까 공대가 한 개 더 생긴 거예요. 공과 대학이. 그러니까 공과 대학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보면 그런 비슷한 급이 한 개 더 생겼어요. 일단 이런 걸로 나머지 학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학이라고 아예 또 뽑아놨어요. 컴공과 자체가 과가 아니라 하나의 공과 대학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진짜 대놓고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그 지원 사업 같은 거 따낼 때 AI 대학원 따내려고 주요 대학 다 들어갔었거든요. 아 AI가 대학원 그 자체? 네, AI 대학원 이 자체를 따내려고. 그래서 막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즘엔 취업률을 또 보고 간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보면 또 의외로 높은 게 이게 지금 컴공이 아닌데 제일 높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학과나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 이런 거 보면 다 계약학과예요. 네, 정보디스플레이도 계약학과로 알고 있고 반도체공학과도 계약학과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 약간 신기한 게 뭐였냐면 바이오 하는데 식품 영양이랑 생명과학이
아직까지도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약간 그건 좀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약간 느리게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년 후에 보면 또 달라지긴 하겠죠. 생명 쪽으로 또 많이 파고 있을지도 몰라. 네, 분명히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유기나노 이런 것도 보면 중간에 좀 이렇게 어정쩡한 곳에 있잖아요. 화학이랑 약간 생명 사이에 어디인가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네. 그러면 얘네들은 취직률이 어떠냐? 거의 100%일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오르비 아니면은 뭐 DC 네.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약간 문과 이과 싸우면 네. 사실 문과생들 맨날 관광 울고 네. 가잖아. 약간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계공학, 전자공학은 팔다리 붙어 있고 한국말 할 줄 알면 다 취직된다고. 그렇긴 한데 뭐 공과대학 취업률 100% 뭐야? 이건 한 명 졸업했는데 한 명 가가지고 그런 거. 깜짝아.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좀 의미한 숫자가 있는 걸 보면 다 70%가 넘어요. 야 진짜 다 70%가 넘어. 평균적으로 83.7%고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석박 갈 거 아니야. 네, 진학자도 그치? 엄청 많고 뭐 입대도 몇 명 있고 뭐 외국인 미산정하는 지표도 따로 옆에다 아예 네. 그냥 따로 해놓는구나. 네, 그래서 미산정 지표라는 게 진학, 입대 불가능. 왜 불가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외국인 그냥 아예 제외 대상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에 있어서 취업자를 보면 그냥 뭐 고대 83.7, 뭐 성대 82.7, 한양대 81.2 그냥 다 80%가 넘어요. 뭐 학교 사실 상관없네. 그냥 70% 네. 다 넘고 네. 일단 10명 중에 7명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대학원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사양산업이라고 했던 것도 76.7%예요. 건설 네, 환경. 토목 환경, 뭐 건설 환경 이런 거 다 70% 넘겨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문과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문과는 구체적으로 아직 자료를 안 찾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상경 계열도 70%는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해. 네, 맞아요. 이거는 상위 17개 대학 평균 낸 거잖아. 네. 근데 학교별로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근데 사실 상경 계열은 어쨌건 간에 막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경 계열 자체가 블라인드 채용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문과에서는 씹어먹는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인문이나 네. 사실 인문 쪽이나 이런 쪽은 정말 힘들 것 같거든. 인문 사회 뭐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내가 나는 전공이 정치외교잖아. 네. 근데 뭐 미국에서는 뭐 전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Government and Legal Studies라고 해서 이제 정부학 및 법학 해서 세부 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해서 IR 즉 국제관계고 그 중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갈등 해결, Conflict Management 이쪽이거든. 그래서 그거 치고 갈등을 너무 많이 유발하나? 네. 하여튼간에 해결할 게 많아요. 그치. 근데 그런 이제 전쟁사 이런 걸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물어보긴 했었어. 너 취직은 되니? 그거 전공해서? 맞아. 그러니까 막 이라크 전쟁 공부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아들 그러면 이제 군대 가는 거야? 아빠 따라서? 이러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군 생활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지. 네. 그 전략 쪽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 네.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그냥 왜냐하면 미술사 공부한 애가 막 투자은행 가고 막 이래서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 대학교는 약간 뭐 그걸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데 막 뭐라 그러지?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그것만 기르면 되는 곳이지 뭔가 막 학문적으로 가려면 석박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리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네. 정치외교로 뭐 먹고 살려고? 약간 이런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고 맞아요. 사실 막 그런 인턴 지원했을 때도 그 얘기했던 게 나중에 들은 거지만 형들이 정외과라서 좀 약간 의아해하긴 했대. 왜 이런 쪽으로 오고 싶어 했는지. 정외과가? 근데 나는 사실 그건 좀 어폐가 있었던 게 어쨌든 사수 중에 한 명 누나도 외교과였거든. 서울대 외교과였고.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본인들도 되게 자기가 되게 막 특이한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전공을 많이 따지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경제를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지. 들어가고 나서 복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제 생각에도. 그치?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취업이 안 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어느 언니가, 어느 오빠가, 어느 형이, 어느 누나가 됐어. 형 어떻게 했어요? 복전했다. 나 복전했다.
쫙 퍼지는 거예요. 복전해라. 복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라서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동안 비인기 학과들이 확 뜬 적이 있어요. 명문대에 가서 복전하면 된다. 근데 복전도 엄청나게 커트 올라갔잖아.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그때는 안 그랬었으니까. 아. 그때는 여기를 못 가면 차라리 그 밑에 대학 경영을 가라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취직을 신경 썼었으니까. 근데 이게 또 돌기 시작하면서 야 그냥 네임밸류 따지고 들어가서 복전해. 들어가서 전과해. 이런 식으로 또 바뀌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막 되게 예상치 못하는 그런 점수가 뜨기도 하고 막 꼴등과가 갑자기 1등과 제끼기도 하고 막 그런 비슷한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기는 했었어요. 신기하다. 네. 그게 그대로 오면서 커트라인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공학과 복전할 때는 저는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됐는데 지금은 약간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컴공 다 복전하려고 하니까. 아 그치. 네. 그냥 컴공을 가야 약간 뭔가를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가 된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사실 그 스펙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생각하는 어떻게 하지? 논리구조랑 마인드 세팅이 훨씬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기업을 가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니면 그 산업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또 막상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취업 전선 뛰어들면 아예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야 그거는 네. 그냥 네, 야 이론상이나 생각이지. 가능한 이럴 얘기지. 수도 있고. 네, 직접 들어와봐라. 절대 안 된다는 그치. 얘기가 하는 거죠. 그 서류에 적혀 있고 아닌 거가 되게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을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줄어들었고 경제 활동 자체가 줄어들었고 뭐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지만 네, 실업률 자체는 최대치지 IMF 이후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 좀 공무원인 친구들 인터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쏠림 현상을 안 얘기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 시험들도 지금 약간 막 밀리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막 공공 일자리 막 많이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많았었고 사실 네, 그걸 다 제껴두더라도 야 진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라나 그러니까 취업의 트렌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그래 뭐 문과는 네, 다음 생에 네, 그리고 공대생을 뭐 현생 만족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자. 뭐 그래 뭐 문과생을 대표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슬프기도 하지만 나도 지금 당장 내가 취직 상황으로 만약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되게 막 깜깜할 것 같아. 네. 옛날이랑 또 다르고 지금 나는 뭐 완전 뭐 중구 신입이 뭐야 뭐 그 화석이 갑자기 막 아 32까진 괜찮대요. 그래? 아니야. 바로 지원해야 네, 되나? 아니야. 근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원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네. 힘들어할 것 같아. 나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나이를 또 많이 보니까 네. 나이 문제네 뭐 이게 문과인데 과연 될까 뭐 이런 요즘 어쨌든 뜨는 회사들은 다 테크 기업에 뭐 바이오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내가 화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라고 쳤을 때는 되게 막 막막할 것 같거든.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아무래도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더 심해지면 진짜 심해졌지. 그 중고 신입 자체도 또 법칙으로 분명히 자리 잡을 거예요. 너 원하는 회사 한 번에 못 들어가. 두세 곳 거치고 들어가야 돼. 그 당연한 거야.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라고 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되는 그런 아니면 시기인 고용 거죠. 시장이 더 유연해져가지고 경력직 이동이 더 활발해지던지.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우리나라 특유까진 아니고 네. 순혈주의란 게 또 있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저는 많이 없어질까? 유연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상 더 이상 국내 싸움은 없는 거잖아요. 다 해외 유수 기업들이랑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은 애플. 그들이 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하면 따라가든지 아니면 먼저 뭔가를 개발해야 되든지 그런 게 당연할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사실 일본식 취업 시장을 거의 그대로 받았던 거였죠. 공채하고 대규모 채용해서 들어가서 시킨 일 열심히 하고 평생 직장하고 충성하고 은퇴하고 이거는 이제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왜냐하면 대기업이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법이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 발달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내정됐네, 저기 내정됐네. 실제로 몇몇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서류 조작해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아, 그치. 네. 그거는 위법이지. 네, 진짜 아예 그냥 점수를 바꿔버리니까 특정 그거는 대학을. 위법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공정한 시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대학 들어갔을 때 수능, 그 다음에 공무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 다녀 우리나라에서. 내가 앉아서 책 보고 외우고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 잘해, 빠른 시간 내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사합시다, 공무원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5급, 점점 7급, 네. 9급, 그 다음에 공사. 네. 근데 때마침 걔네가 훨씬 더 정년도 보장도 길고 산업군에 갔을 때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인식이 되는 순간 거기에 또 확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 사실 그래서 저도 뭐 취업률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공사 직원들 늘려주고 공무원 직원들 늘려주고 이게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유연성이 없는 곳이잖아요. 고용의 유연성이 없는 곳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몇 년의 지포를 위해서 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을 진짜 몇십 년 동안 계속 월급을 줘야 되는 책임이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넘어갈 텐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느냐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찌되었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니즈가 잘 맞긴 한 거죠. 그치. 작년이랑 재작년 우리 과가 취업률이 대박이 났었어요. 음. 공사 직원이 늘었는데 공사직은 유난히 토목직이 많아요. 아, 그래. 네, 네. 기반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토목직이 유난히 많아서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도로공사, 교통공사, 뭐 철도공사, 전력공사 이런 데 엄청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친구들 말 들어보면 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먹히긴 먹혔네. 애들이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긴 했네라고 했지만 또 막상 들어가서 생활을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만족하지 않는 친구들도 좀 많다라는 게 좀 결국에 나타나는 문제점 아닌가 싶긴 하죠. 취업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과 친구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안 되더라고요. 그 좀 진짜 조금 짠할 정도로 되게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창업을 사실 형이 공부학번이니까 그때 한국 대학에선 더더욱 안 그랬고 지금 저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만 또 다른 생존 방식으로 창업 자체가 꽤나 비중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방식 중 하나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 안 되겠다. 이거 백날 준비해도 이거 노력 대비 효용이 안 나. 그냥 내 아이디로 그냥 망하더라도 창업이다 해보지 뭐라는 생각이 조금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났고 창업 관련된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난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 이거는 친구들한테 들은 거긴 한데 뭐 이게 뭐 누구 오피셜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 외국에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사모펀드에 있는 친구의 얘기인데 근데 이거 딱히 그 어떤 특정 업무들 같은 경우엔 대학교 교육을 다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 맞아. 진짜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진짜 체력 빵빵한 고등학생 막 졸업한 애들 중에서 완전 신선한 뇌, 걔가 표현한 거를 신선한 뇌를 가진 애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대학교 졸업하고 술과 막 이런 거에 찌들어 있는 그런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온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막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사태들도 벌어질 것 같아. 진짜 고등학교에서 똑똑한 애들 골라가지고 연봉 엄청 빡세게 주고 야 대학교 가지 마. 그냥 지금부터 일해.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할 것 같기도 해.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 대학교의 그 과정이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가야 될 정도면 야, 계약학과 만들지 마. 그냥 우리 회사 바로 들어와. 우리 회사에서 뭐 3년 과정이든 2년 과정 하고 쭉 뭐 돌아. 예를 들면 뭐 옛날에 SC 은행이 뭐 그런 거 했었거든. 막 글로벌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전 지사 다 돌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1년 하고 그 다음에 막 뭐 되게 차장급이었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막 되게 높이 취직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그냥 대학교 가지 마. 네. 바로 들어와. 2년 과정하고 여기서 너가 뭐 엔지니어가 될지 아니면은 뭐 관리직을 갈지 아니면은 뭐 전략실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의 진짜 의미 자체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 네. 물론 이제 상아탑이다. 네. 학문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교의 가치는 단순히 그 취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네. 학문을 배워가고 학문을 정진하는 곳이다라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은데 현실이 그러면 네. 과연 대학이 계속해서 지금의 형태로 존속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퀘스천을 많이 던지기 시작할 것 같아. 네. 내가 여기다가 돈을 예를 뭐 우리나라 대학교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천만 원을 내 돈을 넣거나 또는 뭐 학자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야. 네. 빚만 쌓여 있고. 빚만 쌓여 있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가지도 못해. 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건 상관없이 중고 신입 몇 번이나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당연히 결혼도 늦어질 거고 뭐 인생 전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밀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다라고 쳤을 때는 대학교들이 진짜 막 의예과 이런 데 빼고는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공과대 예를 들면 진짜 공대. 네. 공대에서 컴공이나 이런 과들을 빼고는 정말 대학교를 꼭 가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공직은 아니고 공직이라고 표현해나 공무원이니까 그 친구들도. 이게 처음 들었는데 공직 명칭은 아니래요. 근데 지네끼리 부르는 게 10급 공무원이 있대요. 10급 공무원. 네, 9급이 끝이지 않아요.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스스로 좀 저중인 표현을 한 거고 실제 급수는 9급 같은데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면요 TO를 준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서울시 공무원이 바로 되는 거예요. 네. 약간 특성화고 같은 네, 건가? 맞죠. 그리고 대기업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선레인 인터넷 고등학교. 걔네들은 바로 코더로 취직하고 프로그래머로 취직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대학 안 간다. 그냥 바로 IT 회사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받아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엄청 빡세게 하겠지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같은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뻔한 결론이 나오겠죠. 대학을 많이 안 갈 거고 실제로 학생 수도 줄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압박 넣고 있고 몇몇 학교 이미 부실대학 처리돼서 파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인구 대비 대학이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래요. 어떤 통계를 보면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어떤 통계를 인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대학이 많이 없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도 많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에 따라 일자리 좀 맞게 변할 것 같고 굳이 안 가는 그 학생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뭔가를 배워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본연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안 감으로써 하도 많이 가니까 줄 세우다 할 게 없어서 입결로 세우다부터 이제 취업률까지 세우고 별거를 다 세우는데 줄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학교는 이걸 잘해, 저 학교는 저걸 잘해, 교수는 이걸 잘해, 저 교수는 저 연구를 잘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희망이긴 하지만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무크는 더 활성화가 될까 그러면? 무크도 엄청 활성화가 사실 되긴 하겠죠. 미국처럼. 네. 미국은 진짜 그걸로 막 서티피켓 그러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막 취직할 때 되게 막 널리 홍보하고 링크드인에다가 막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공식으로 인정을 받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뭐 전공 자체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뭐 에드엑스인가 거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거 뭐 몇 주 과정 8주 과정인가 그거 들었고 뭐 모르겠어. 하여튼 뭐 8주 과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 페이드 프로그램이야. 그거 들었고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들었고 뭐 들었고 이런 걸 다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거야. 걔는 다른 일을 하면서. 대단하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실제로 그 무크도 산학 협력처럼 인턴십을 제공하기도 한대. 그 무크에서의 성적이 좋았거나 이러면 뭐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 프로그램이면 구글이랑 뭐 연동시켜서 벤모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무크가 과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미 약간 뭐 사이버 대학이네 뭐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 뭐 너도 맨날 중앙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막 이러는 것처럼 성공 시대가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사이버 비대면이 만약에 계속 널리 계속 되면 뭔가 무크 쪽으로 되게 좀 혁신적인 회사 하나가 들어와서 뒤집어 엎어놓을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무크가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로컬라이제이션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다 자막 깔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듣고 싶은 수업들을 정말 세계적인 교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쳐봐. 그러면 약간 좀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뭐 물론 네임밸류 이런 거 많이 따지지만 약간 가능성 있다고 본 게 저번 학기를 대부분을 비대면 시험 봤었거든요. 아 물론 컨닝 엄청 했어요. 뭐 사람들이? 집단 뉴스에도 엄청 나왔잖아요. 집단 컨닝 계속 나오고 막 그랬지만 그건 약간 교수님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난 너네를 절대 컨닝을 못하게 할 거라고 맘 잡고 하신 교수님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시험이 시험답게 진행이 됐어요. 딱 특정 시간에 문제 딱 띄우고 약간 문제 은행식으로 나가지고 애들 문제 안 겹치게 하고 컨닝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덫을 만들어가지고 컨닝한 애들 다 F 처리해버리고 아 진짜? 네, 컴공 같은 경우에는 난수까지 만들어가지고 얘한테는 이런 숫자가 쟤한테는 저런 숫자가 그래서 코딩 테스트 하듯이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애들 그냥 뭐 크게 준비 안 한 친구들은 다 얻어맞았었거든요 진짜로. 그런 걸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제 건설환경 플랜트 공학과 시험을 보면 약간 문제 유형이 다르거든요. 이건 교수님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유형이 그렇게 어떤 문제 은행식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확 높여요. 오픈북 해봐. 인터넷 다 찾아봐. 너넨 이거 못 풀어. 공부한 친구들만 최대한 논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아, 그냥 논리적인 구조만 맞출 수 있는 정도. 답은 일단 못 구하는 게 거의 기본. 뭐 평균 13점 막 이러잖아. 네, 평균 13점인데 27점 맞으면 A뿔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교수님이 시험이 100점 만점에. 네, 시험이 쉬웠구만 막 이러고 그러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고.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모로 가능할 것 같긴 하고 교수님들이 다 이제 동영상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를 하시다 보니까 크게 문제 없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근데 사실 이전에는 뭐 했었냐면 공대는 수업이 한 번 듣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다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끼리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제라는 거를 혼자 못 해요. 그냥 못하는 문제를 내세요. 알면서도 내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들의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료가 깊으셔가지고. 예, 뭐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그게 뭔 소리였어? 모르잖아요. 그때 무크를 찾아요. 비슷한 과목에 우리 학교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교수님이 올려놓은 게 있으면 그걸 찾고 찾아서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크를 해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상황이랑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동문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야 나는 나 때는 시험 이렇게 열심히 보고 통과해가지고 매일 학교 가고 애들이랑 부대끼면서 얻은 학인데 집에 가서 인터넷 방송 보듯이 학교 과정을 수료를 하고 학위를 받는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무크 자체는 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취업 시장에도 활용될 수 있을 거고. 되게 뭔가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으면서 사실 근데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블록체인이니 뭐 핀테크니 뭐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도 되게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되게 천천히 변하잖아. 막 10년, 20년이 걸리잖아. 지금 내 생각엔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도 행해진 거고 무크에 벌써 무크가 나온 지도 한 10년 됐을걸? 근데 뭐 인터넷이라는 것과 사실은 교육을 합쳐서 봤을 때 교육의 기회나 이런 거 평등성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도 사실 무크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이라는 아주 전 인류애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특정 학교를 나왔고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 이런 거를 다 만약에 버리고 생각한다면 괜찮은 것 같거든. 왜냐면 그런 차원에서 빌 게이츠도 칸 아카데미 이런 데다가 투자한 걸 거고.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변할지는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취업 시장이 진짜 어디까지 변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막 이게 알바 형식으로 되게 막 땜빵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직원은 몇 안 되고 아니면은 지금 나 그런 것도 들었거든. 이제 스타트업 하는 형들한테 들은 건데 산학협력 해가지고 이제 사측에서 50만 원인가 이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학교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
학점 대신에 듣는 걸로 해가지고 학기 중에 그 인턴하고 방학 중에 인턴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건 뭐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네. 좋은 제도고 취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네. 똑똑하고 약간 특히 마케팅 같이 약간 되게 센스가 좋아야 되고 지금의 트렌드가 뭔지를 되게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 부서에서는 정직원 진짜 소규모로만 채용하고 계속 갈아치우는 게 훨씬 더 시류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뭐 주인의식을 가졌냐 네. 뭐 등등등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게 학점이랑 진짜 연결이 돼서 네. 대표가 학점 주듯이 만약에 A, B, C, D 뭐 F 뭐 나 정확하게 몰라 그 제도에 대해서 나도 오늘 막 들어가지고 밥 먹다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변화를 했다라고 치면 그럼 학생들도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 학점이랑 그 학점이 약간 다르고 다르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PF 형식으로 나갈까. 애들 뭐 똑바로 출근했냐 이 아, 정도만 그치, 그치, 예, 그치. 성실도만 판단해서 근데 그래도 여전히 F를 줄 수 네,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라고 치면 열심히 근데 그리고 뭐 그거를 레주메를 쓰고 그러면 레퍼런스 체크를 하니까 결국은 얘 어땠어요? 막 광성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너무 나빴어요. 뭐 이럴 테니까 함부로 하진 못하겠. 그치 함부로 하진 못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러면 인턴들을 막 6명 뽑는다고 치면 300만 원밖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거야. 사측 입장에서.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직원 좀 빠방하게 뽑으면 30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잖아. 네. 요즘은 4대 보험까지 해서 대표 입장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렇다라고 쳤을 때는 완전 취업 시장 판도도 완전 바뀔 것 같아. 진짜 인턴이라는 게 완전히 대학교 생활의 전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수업 들으면서 내 학과 공부하면서 대학교 자체는 뭐 되게 오래 다니고 그거 다니면서 계속 인턴하는 거야. 뭐 그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고. 완전 달라질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MZ세대 유지경이잖아. 네. M세대들은 그러니까 M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이런 되게 큰 격동이 오기 직전부터 그 파도의 막 시작에 있어서 그런지 되게 혼란스러움이 많았던 것 같아. 막 스펙이 막 올라가야 됐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세상은 변한다 그러고 막 중국어를 해야 되네 뭐 스페인어를 해야 되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너가 얘기한 것처럼 막 누구 형은 뭐 이래서 붙었네 막 이런 뭔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런 거에서 싸워왔다면 지금 Z세대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고 있잖아.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갈 거고 대학교 막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들 때는 벌써 또 한 4년이 지날 텐데 네. 4년이 뭐야 더 지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진짜 완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취업에 대한 관념과 또 완전히 다르고 우리 때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워라벨이었잖아. 네. M 세대에서의 중간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워라벨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 네. 그래서 대기업을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공사를 가야 되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워라벨의 차원도 되게 컸었는데 만약에 Z세대가 지금 보여지는 어떤 특성이 어딘가에 매이는 게 싫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되게 멀티한 페르소나로 만약에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회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바 형태로도 여기저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 뭐 회사를 하다 보면 사실 막 필요했다가 안 필요했다가 이런 인력들도 많고 네. 되게 유연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민 프리랜서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진짜로. 한두 명쯤은 아예 컨셉 잡고 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이 직군만 한다. 아예 그냥 조금 빠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때부터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다니고 업계에 있는 선배들 쭉 쳐다보고 다니면서 저 직군 오래 가겠다. 그럼 난 저것만 한다. 계속 저것만 하는 거죠. 계속 비정규직으로. 지금은 비정규직이 되게 안 좋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때가 되면 오히려 원래 외국은 비정규직이 더 높대요, 임금이. 그냥 뭐 계약직이지. 계약직. 그러니까 살짝 그 기획사에서 연예인 데려오듯이 축구팀이 운동선수 데려오듯이 좀 그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오히려 정규직으로 있는 친구들은 아예 이 회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반복적인 업무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흔하지만 또 그렇게 흔하지 않은 능력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인생을 계속 프로젝트 하듯이 하지 않을까? 기획이나 약간 이런 쪽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나는 광고 쪽도 되게 많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디자이너 특히 굉장히 유망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막 다 디자인을 해서 뭔가 되게 힘들어지거나 코딩도 마찬가지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프론트 개발자들이 뭐 넘쳐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네. 백엔드가 넘쳐나지는 않을 것 같아.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네, 못 넘쳐요 백핸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많이 바뀌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면 Z세대는 이럴 것이다 네. 라기보다는 네. Z세대가 마주할 현실은 그럴 것 같아. 거기서 이제 Z세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네. 우리는 그러니까 M세대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거기에 적응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려고 했던 것 같아. 내 스펙을 올리든 뭐 스펙이 높지만 뭐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세대인 것 같고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은 과연 어떤 세대가 올까? 그리고 그 세대가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가 또 이제 취직이라는 지금까지 막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뭐 10대로서의 Z세대 그들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의 행태는 어땠다 이게 아니라 취직을 하고 네. 그랬을 땐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지. 실질적으로 가장 변한 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이미 떨어졌지만 정말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뭐 펑션적으로만 펑션적으로만 일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회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아예 그냥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는 게 이게 그냥 학생이 먼저 반응할까 기업이 먼저 반응할까라 했을 때 저는 기업이 먼저 반응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괜찮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수급을 해줘야 돼요 회사 안에. 그렇지. 그러면 Z세대의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하고 사회 현상이랑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얘네가 제일 좋아할 만한 얘네의 능력치를 가장 많이 뽑을 수 있을 만한 채용 형태가 뭘까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다 해서 먼저 방법을 찾아내는 형태로 가장 빨리 변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계약학과 수시 채용 이거 두 가지였고 사실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Z세대가 취직을 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또 다시 생존 본능 같은 게 나올 텐데 부캐가 되게 일상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부캐의 일상화는 이미 M세대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게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광고회사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 자기 취미들을 좀 극대화시켜 가는 네. 경우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뭐 그 자기가 맛집 다니는 거를 다 네. 그려. 그래서 인스타를 부계정을 따로 파가지고 그 뭐 어디를 갔다. 내가 뭐 예를 들면 청담동 어디를 갔고 뭐 그날 뭐 먹을 때 분위기는 어땠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이거 맛있었고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한 4컷에서 5컷 사이로 이제 그걸 올리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팔로워가 500, 600명이 되니까 식당들에서 슬슬 연락이 오나 봐. 이제 광고 형태로 또 생각을 해달라. 이제 근데 자기는 완전 부캐니까 자기가 네. 좋아하는 곳만 약간 가거나 아니면 가서 먹어보고 약간 판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사람 약간 특이한 케이스잖아. 그래도. 엄청 특이한 케이스지. 네. 엄청 특이한 케이스지만 뭐 유튜버도 많아졌었다가 이제 많이 또 없어졌고. 네. 사실 이게 촬영이나 뭐 이런 게 쉽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막 즐겨 보던 레퍼런스 삼아서 보던 분들도 막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부캐를 찾는 과정도 많아질 것 같아. 네. 책을 쓰려고 한다든지 글을 쓰고 뭐 브런치나 이런 게 잘 되기 시작한 이유도 좀 부캐랑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닐까?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M세대잖아. 정말 Z세대일까 그게? 부캐라는 개념 자체도 그러니까 부캐의 본캐화가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Z세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캐 자체를 만들질 않고 네. 다중자. 부캐를 여러 개를 하는 거야. 부캐를 여러 개 하면서 부캐 중에서 잘 되는 게 있을 때 그거는 살짝 본캐화 시키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진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취업을 어떻게 할지도 좀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일본처럼. 그치. 예. 물론 훌륭한 엔지니어가 많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바로도 그게 가능하니까 굳이 뭐 생산적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즉 뭐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해. 완전히 다른 주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일론 머스크나 막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 뭐지 Universal Basic Income UB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본 급여를 주고 막 이런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의 기본 가정은 약간 그런 거거든. 어차피 AI가 다 할 거다. 네. 어차피 AI가 웬만한 반복적인 업무들은 다 할 거고 사람들이 직업이라는 거에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본인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겠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그냥 뛰어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냐하면 좋은 직장 가져야지. 좋은 직장 가져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뭐 아들 딸 낳고 뭐 열심히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어떤 개념들이 하나하나 해체가 되기 많이 했잖아. 가족이란 개념도 굉장히 많이 해체가 됐고 우리나라도 핵가족화까지 내려왔다가 이제는 막 싱글로 사는 게 되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비혼족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실 이런 게 근데 사회 현상으로 막 처음에는 막 비혼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비혼 약간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약간 뭐 비혼식은 막 지금까지는 에바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네. 결혼식 하니까 축의금 주니까 비혼식에서도 축의금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어 왔잖아. 그거랑 똑같이 직업도 바뀌는 거야. 네. 직업도 이제 막 굳이 가져야 돼? 직업이란 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했다고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물음표? 네. 약간 그게 가능해? 막 이런 물음표 거. 핑 겁나 찍히고 네, 막. 네. 뭐 AR의 시대가 와가지고 막 그 롤에서 그거 찍어주듯이 실제로 그 사람 앞에다가 막 물음표 찍어주는 거야. 그게 가능하지. 사실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아예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변화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Z세대 그 다음 세대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Z세대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완전한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거나 또는 뭔가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로 나오는 시기가 아예 바뀔 수도 있어.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 대학교를 왜 가? 막 너 뭐 공부하고 싶은 거 있어? 이럴 수도 있고 맞아요. 완전 바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진짜 결론적으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로 또 이제 질문이 가겠지. 뭐 AI에 대한 그런 디베이트를 할 때처럼. 그럼 약간 예술이나 또는 이런 거의 탤런트와 좀 이제 사업 쪽 또는 경영 쪽에서의 어떤 탤런트 또는 그 필요로시 되는 스킬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아. 맞아요. 뭐 그것조차도 AI가 너무 발전해버리면 모르겠다. 그럼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학위를 좀 더 따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과대 학종에서는 박사 교수 이외에는 살아남을 직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공장이 완벽하게 자동화되면 일단 박사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끝을 터치해주는 사람이 박사잖아요. 거기서 점 하나 남기고 오는 거니까 이거는 AI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는 네, 없겠죠. 그러면 대학 정원이 확 줄 거고 형이 말한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취업률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애들이 진짜 자존감도 엄청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네. 뭐 자신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의미 없는 얘기지. 네, 뭐 위로고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얘기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만일 수도 있어서 기만이지, 그냥 그치. 들어주고 그냥 뭐 듣는 것 자체가 위로를 해주는 거고 뭐 그런 거긴 한데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뭔지 계속 생각해보고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약간 힘들고 눈앞에서 힘들고 그럴지언정 그 절망의 구렁텅이를 깊게 갔다 온 만큼 되게 솟아오르는 친구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그나마 빨리 취직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응원은 한다만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창업을 했으니까. 산업 경제 트렌드를 우리가 다룰 때 네.
AI 쪽,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랑 약간 그런 게 다 끝나면 AI 쪽도 한번 다루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네. 요즘 뭐 최신 나온 GPT-3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살짝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러니까 현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 상태에서의 그 취업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친구들과의 얘기를 통해 나왔던 뭐 지금 요지경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저희는 다음 편 산업 트렌드와 그리고 또 MZ 세대 요지경을 네.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답은 공대다. 좋아요, 공대 오세요, 공대. 좋아요, 공대는 구독, 70% 가 알람 설정까지. 네, 문과생은 유튜버. 슬프네. 네, 근데 아니 왜 슬퍼? 유튜버 진짜 근데 좋아. 마냥 농담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세대라서 좀 그래요. 근데 나는 문과생들의 엣지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쨌든 글을 쓰고 글을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해주고 약간 이런 쪽에서의 고부가 가치 직업들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충분히 화이팅, 엣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네, 지금까지 투팍스.